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여름이 유난히 폭염이라서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강남일보 오기 아카데미 2학기 강의인데요. 10번째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계호 의원님을 간단히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출생하셨고요. 1981년도 전남대학교 경영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1980년도에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이후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행정관을 지내시고 2000년에 전라남도 목포시 부시장, 그리고 2001년도 전라남도 관광문화국장과 자치행정국장, 2003년도 전라남도 여수시 부시장, 2005년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시고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협력관과 기업협력지원관을 역임하시고요.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신 이후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도당위원장님과 2017년 6월부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계호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는 한국 정치와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근데 뭐 밥을 그렇게 잘 드시면서 공부를 합니까? 저도 조금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 죽겠습니다 지금. 예, 이 여름 잘 보내시고 이제 가을은 문턱에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만은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원우님들도 즐겁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의뢰를 받은 건 이제 정치하니까 정치에 대한 걸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 제가 생각하다가 한국 정치와 호남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우니까 상의 좀 벗고 갈게요. 네. 사실은 저 상의도 벗으면 똥배가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벗으려고 할 수 없이 벗었는데 더워서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국 정치와 호남의 미래라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한 2번 써먹었어요. 그동안에 써먹었는데 그때 좀 상황 변화 또 이제 강의를 들은 분들에 맞춰서 조금씩 바꿉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조금 바꿔서 가지고 나왔고요. 한국 정치와 호남의 미래니까 우선 한국 정치 전반을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호남의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 행보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주의사항을 좀 꼭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성질이 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참더라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참는데 정치하고 달라보면 성질을 그냥 사정없이 나오고 성질도 나고 그날 잠도 잘 안 와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이해를 좀 부탁을 해드리고 해야 좀 편하게 주무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미리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지난번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찍으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분들께서는 물 좀 드시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요. 또 제가 민주당이니까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바탕에 깔린 것이 어느 당이겠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기를 쓰고 민주당을 안 찍은 분들도 계셔요. 대부분 민주당을 많이 찍지만 그런 또 분들이 또 굉장히 성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성질 난다고 해서 저를 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쩔 수 없다. 예? 정치판이라는 게 정치에 대한 얘기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마음 놓고 이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정치를 이해를 하려면 진보와 보수를 모르면 안 돼요. 진보와 보수는 뭐,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다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한국 정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한국처럼 예민하게 작용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명확히 잘 몰라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책 있는데 당신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럼 그래 내가 우리 당이 진보를 지지하니까 진보 같네요. 이런 정도지. 아 나는 진보입니다. 생각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면 딱 명확해요. 당신 좌파요 우파요 진보요 보수요 그러면 아 나는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40대 25 정도로 보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 이유도 좀 이따 나옵니다만. 이 보수와 진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우선 진보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진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겠네요. 보수는 공공기관이 아무 일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일을 안 할수록.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정부가 그냥 그대로 경제도 그대로 돌아가도록 내비두고 사회 각종 체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고 민간한테 맡겨라. 이게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민간한테 맡기라는 걸 이 경제학적 관념에서는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해라. 공공기관이 해라. 라고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진보. 시장에 맡겨라. 그냥 놔두고 자유롭게 놔둬라. 라고 한 것은 이제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보면 거기서 다 흘러나갑니다. 어떻게 되냐. 우선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 수 늘려야겠습니까? 줄여야겠습니까? 늘려야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공무원부터 늘리자. 그걸로 일자리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공공 일자리. 이제 이해가시죠? 왜 그러는 줄. 공무원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공무원이 일을 하죠. 뭔가 일을 하죠.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개입하고 관여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규제라고 합니다. 규제. 그럼 규제가 일정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보예요. 그 규제 싹 없애버려라. 라고 하면 보수고. 그래서 규제 풀이 존법이라고 있죠? 규제 풀이죠. 규제가 없는 존을 만들자. 이게 어디겠어요? 어느 당에서 하겠어요? 민주당이 주장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 반대는 어디 가겠어요? 민주당이 반대. 그러니까 규제를 좀 유지를 하자고 하는 게 민주당이고 진보고 규제 절대 유지하지 말고 싹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고 보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무원도 많이 늘리고 규제도 갖고 있고 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덩치가 커지죠.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싹 다 던져버려라. 민간한테 맡기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 줄어들고 또 규제는 없애버리니까 공무원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그러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진보는 보수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것은 또 설명이 좀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을 강조해요. 기업이 중심이 됩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죠. 근데 진보는 정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부 역할을 강조하니까 공공 기능을 키워요. 그래서 국유화를 하고 공영화를 하고 공영제를 실시를 많이 하죠. 뭐든지 국유화를 하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려고. 근데 반대니까 어쩌겠어 여기는 민영화를 하려고. 민영화. 여기는 보수는 민영화. 뭐든지 민영화. 그래 이런 얘기 있었죠. 이명박 MB 정부가 막 들어서고 나서 2009년도에 뭐 있었습니까? 그 쇠고기 미국이 광우병 파동 일어났죠? 촛불. 그때 돌아다닌 말 중에 민영화 괴담이라는 거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영화 괴담. 수도, 철도, 또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민영화해 본다. 민영화를 해버려가지고 하다 보면 수도 회사를 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내야 되니까 수돗물값을 지금보다 30배 뛰어 올라갈 것이다. 예?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수돗물값보다 30배가 높다. 그래서 30배 오른다. 의료보험도 민영화해 버리니까 의료 수가가 지금보다 한 10배 올라간다. 막 그렇게 막 찌라시 같은 거 돌아다니고 그랬죠. SNS에 응? 막 얘기 떠들고. 이렇게 보수 정부는 민영화를 하고 또 진보 정부는 공영화를 하고 국유화나 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죠. 공영화를 하고 이렇게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죠. 네? 아시죠? 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 노벨 무슨 상 받은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노벨 무슨 상 받아요? 평화상? 네? 2차 대전 승리했으니까 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땡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그 양반이 노벨 화학상이나 뭐 의학상 이런 거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죠? 노벨 정치학상은 없으니까. 놀랍게도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워낙에 표현력이 좋아. 언변이 좋아가지고 글도 잘 쓰는 모양이에요. 뭘로 받았냐? 2차 대전 때 처칠이 영국이 했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처칠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 2차 대전 기간 중에. 그게 아주 문학적 가치가 높아가지고 처칠 회고록으로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 양반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국도 이제 국회에 있으니까 처칠 수상이니까 국회에 당연히 출석을 하죠. 그래서 질문하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일단 수상이니까 국회 와서 많이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국회야. 지금 아마 오늘도 뭐 국정질문한 거 제가 보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장관들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것이 뭐고 제일 싫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제일 싫은 것은 국회 나가는 것입니다. 국회에 가면 장관들은 아주 많이 혼나잖아요. 트집도 많이 잡고. 야당은 무조건 트집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만 트집 잡으면 좋은데 여당도 트집 잡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농림해양수산의 위원장까지 같이 맡고 있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 그래요. 민주당 사람은 장관한테 좀 잘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방어도 해주고.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체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칭찬은 죽어도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나가면. 국회의원 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막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좀 봐준 듯 해요. 조금 지나면 똑같아 다 공격해. 그러니까 멍뚜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셨을 겁니다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 있었죠? 식약청장. 식약처장을 그 사람이 실수 많이 했잖아요. 네? 보면 보도도 해고 그랬는데 실수를 일으키게 한 사람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막 지적해가지고 저도 위원장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분이 총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짜증을 내셔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제가 여당이죠 지금. 그러니까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겠어서 보시오.
당신 말이야 말을 좀 가려서 하시오. 총리가 짜증을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짜증을 낸 게 아니고 질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그 본의 아니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냈다 당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어쨌든 저 수상도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국회겠죠? 국회를 갔어요. 처칠 수상이. 그래서 처칠은 보수당입니다. 참고로. 이제 영국의 야당은 노동당이 진보, 보수당은 이제 보수고 당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딱 보고 봐요. 처칠이 소변을 보는데 아니 갑자기 그 옆에 노동당 당수가 노동당 총재가 들어왔어요. 화장실로. 우연히 이제 나란히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노동당 당수가 이제 쳐다보면서 뭐 힘들죠? 한번 물어보니까 갑자기 처칠이 이 소변을 보다가 몸을 그냥 휙 틀더니 옆으로 휙 돌더니 보지마! 그러고 틀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그 당수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냥 뭐 내가 보면 어디 뭐 떨어집니까? 그것이? 이렇게 물어보니 달아집니까? 뭐 물어보니까 당신들 말이야 좋은 것만 보면 다 국유화자가 잖아. 내 것도 국유화해 보려 그러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어디 뭐 저 유머집에 잘 나와요. 한마디로 보수와 진보를 그냥 정확히 이 정리를 해주는 일화입니다. 보수인 처칠이 처칠의 물건까지 워낙 좋으니까 노동당에서는 국유하려고 달아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안에 표로 싹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요 표는 저 책이 안 나와. 내가 제 자랑을 좀 하면 어디서 이렇게 정리된 거 이렇게 잘 정리가 잘 된 것을 찾으려기도 찾기 힘들어요. 비교적 제가 정리를 했는데도 굉장히 잘하죠. 제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해놓은 게 여기인가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당 이름만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진보 정당이다, 보수 정당이다 그냥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예요, 가운데. 정확히. 요걸 가운데를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극중이라고 표현을 했대? 그런 건 뭐 정책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극중 여기다 보면 왼쪽으로 좀 가면 제일 이 첫걸음이 민주고 첫걸음이 국민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국민자유공화 보수 이렇게 할 거고 뭐 민주통합 정의 사회 진보 혁신 민중 노동혁명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좌파 또 이렇게 들어가면 우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한번 보세요. 민주당은 하여튼 당 이름이 자주 바뀌잖아요. 민주당만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민주당같이 당 이름을 자주 바꾼 당도 드문 거예요. 제가 부지사하다가 막 정치로 나올 때는 민주통합당이었어요. 좀 있으니까 민주당으로 바뀌대요. 제가 와서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정치로 나오니까 좀 있으니까 민주통합당. 그러더니 민주통합당으로 한동안 가더니 또 민주당이 돼야 돼요. 그러더니 다시 또 이름이 뭐 복잡해져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뭐 듣도 보도 못한 당이 이름이 됐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어디 가면 우리 당 이름을 제대로 말씀을 해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행사장에서도 얘기하면 새정치 국민회의라고 했다가 뭐라 했다가 민주연합이라고 했다가 막 뒤죽박죽이.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 번 당 이름이 바뀌어도 절대로 안 빠지고 들어가는 이름 바로 이 이름입니다. 민주. 안 빠지죠. 왜? 바로 그 민주란 말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다. 그래야겠죠. 얘가 중도인데 조그만 팡크리크 같잖아요. 중도 좌파. 조금 한 크리크 정도 옮기면 정의당이 있어요. 정의당. 요즘 정의당 있잖아요. 정의당보다 조금 더 센 사람들이 새로 나왔어요. 요즘. 민중연합당이라고 새로 생긴 거 아시죠? 옛날에 통진당이 만들어졌죠?
조금 더 갔어요. 정의당보다 한 클릭 더 가지 아시겠죠? 이제 이쪽으로. 예? 이런 정도로 가버리면 뭐 노동당, 혁명당 해보면 이제 이건 거의 뭐 빨갱이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 당 이름에 따라서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해놨더니 어떤 양반이 질문 한번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만든 민주정의당을 어디에 속합니까? 민주정의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당보다 짝퉁당이라고 하면 짝퉁이에요, 짝퉁. 원래는 그 당은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적어도 공화당이나 보수당 사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정의당이에요. 여러 말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진보라는 게 굉장히 가치를 중시해요. 그래서 선명성 경쟁을 늘 하고 도덕성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나 끼지는 선거 직전이면 분열되는 거 이건 진보. 요즘 뭐 보수도 분열되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진보정당의 분열사는 이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다당제라 그러죠. 일본이 다당제. 현재 일본에는 그 우리 같은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이 9개입니다. 9개. 9개인데 그 중에 7개가 좌파 정당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보수, 하나는 중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은 다당제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1.5당제라고 얘기합니다. 1.5당제. 왜? 가장 큰 당 자유민주당이 자민당이 있고 나머지 이제 민주당, 이제 민진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민진당과 쭉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는데 그 정당을 싹 합쳐도 2당부터 저기 9당까지를 합쳐도 1당의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당제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해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지금 의석수는 뭐 그렇지 않지만 지지도로 보자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있고 나머지 2당부터 5당까지를 싹 합친 것이 민주당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지도로 볼 때는 1.5당제예요. 일본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의 집권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민주당 안 찍었던 분들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지지도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 일본이 1958년에 이제 자민당이 창당이 됩니다. 원래 일본의 자민당은 자유민주당이 줄임말이 자민당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이 여당이 자민당이죠. 자유당과 자유민주당인데 자유당이라는 당은 일본에 1893년인가 만들어집니다. 창당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 후로 2차 대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 당이 통합을 해요. 그래서 자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자유. 자유는 보수의 가장 상징적인 말입니다. 아까 저 자유주의 있었죠? 그 보수 규정할 때 시장의 자유주의. 그거 같은 자유주의죠. 옛날에 우리 자유당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자유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지은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당이 자유당이죠. 그래서 4.19로 쫓겨났잖아, 다. 그리고 나서 자유당이라는 말은 우리 정치사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금기어예요. 자유라는 말 하나만 넣어갖고는 당을 만들지 못했어요. 워낙 자유당에 대한 그 인식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자유가 들어가는 당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연합도 있었고 자민련 그러죠? 그렇지만 언제나 민주란 말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위장을 했어요. 계속 그럽니다. 자유민주당도 있었어요. 또 민자당이라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3당 통합해가지고 민주자유당. 거기도 민주란 말을 앞에 붙여서 위장을 합니다. 핵심은 자유인데.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란 말은 보수의 상징어이기 때문에 꼭 쓰고 싶은 말인데 그 말을 언제나 자유란 말만
하나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승만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붙여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란 말을 다시 죽게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 박근혜가 망쳐놓은 보수를 본질부터 새로 세우자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란 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말을 했는지 이제 조금 납득이 되시죠? 자유란 말은 한국 정치사의 금기어나 마찬가지예요. 정당 이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자유란 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지금 보수 세력이 괴멸을 됐다고 봐야잖아요. 보수라는 게. 그래서 보수를 다시 재건하자는 굳은 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은 진보가 아니면 바보, 나이를 들어서도 진보는 바보. 일본에 이런 격언이 있다네요. 요건 뭐 그거 안 맞더라고요. 요즘은 청년들 중에도 많은 보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갈수록 더 진보가 돼.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요즘은 뒤죽박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러나 새는 좌우날개로 난다는 거예요. 새가.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힘을 합칠 때 발전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진보는 강경하고 보수는 온건한 것으로 생각해요. 한동안 그랬잖아요. 진보는 빨갱이고 무조건 공산당이고 보수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일 무한 건 진보는 친북이고 보수는 반공이다. 다 그런 인식들을 지금 여러분들 그래 내가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깊이 우리 내리에 박혀있죠. 고정관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론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오해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보도 한없이 온건할 수 있고 보수도 한없이 강경할 수 있어요. 또 진보도 뭐 친이 안 해요. 진보에도. 보수에도 반일 많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친이라면 무조건 보수고, 반이라면 친이 아니면 무조건 진보고 이렇게 인식이 지금 우리한테는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에서 발을 뺄 수 있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색깔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시대의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80년대는 굉장히 우파가 셌습니다. 보수가 아주 강경 보수 시대. 보세요. 레이건, 도널드 레이건이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이었죠? 80년대. 근데 그분이 미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미국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쭉 이 정치는요, 비교적 중도 진보가 강세를 보이는 정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2차 대전 이후에. 그러잖아요. 훌륭한 대통령들은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보세요. 젊은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뭐 잘생긴 대통령, 케네디 민주당이었죠? 뉴딜 정책, 루즈벨트 민주당이었죠? 대부분이 성공한 대통령은 다 민주당 중도 내지는 중도 진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은 제 기억에는 링컨밖에 없어요. 링컨은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의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보수 중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모든 정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국가의 흐름을 다 바꿔놨죠. 영국도 마가렛 대처, 낙가소네가 낙가소네인데, 낙가소네 이런 분들이 80년대를 지배했던 아주 그래서 세계적인 보수 강경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다가 90년대 들어와서 확 바뀌어요. 중도 좌파들이 우죽순처럼 각국이 모두 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레이건이 클린턴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대처가 토니 블레어로, 그 다음에 낙가소네 같은 자민당이 58년에 집권했던 자민당이 93년에 처음으로 정권을 내줍니다. 비자민당. 그때 이제 대표적인 분이 무라야마 도미치라는 사회당 당수셨어요. 이분은
머리 눈썹 하얗게 산신령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진 가끔 나옵니다. 이분이 한일 관계에서 지금도 자꾸 언급이 되죠. 네? 무라야마 의정서 가마 최초로 뭘 했습니까? 일제 36년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최초로 하죠. 깨끗한 사과를 했어요. 깔끔하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큰 죄를 지었다. 앞으로 이제 해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통째로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의원이. 어쨌든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나타났던 게 90년대.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다시 또 우파시대로 근데 이제 2000년대 우파는 모든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과거에는 그냥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랬죠? 이 앞에다 이제 말 하나 더 붙여요. 신자를 하나 더 붙여요. 뉴, 네오, 신자를. 요걸 영어로 또 우리 국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는 신자유주의를 더 이제 위장하는 자유주의가 됩니다. 뉴 라이트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뉴 라이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신자 빼고 자유주의라고 말을 해도 같은 다 보수 강경파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냐? 아주 이 노련한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념적으로 무장이 철저히 되고 또 모든 사회체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쉽게 후퇴하지 않을 만큼의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게 뉴라이트고 신자유주의.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 조금 뭐 달라진 듯 하다가 2000 후반에 다시 또 초강경 보수로 넘어가요.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되어갔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아니고 홍준표가 되어갔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아베하고 같이 모이는데 거기서 기한 죽고 할 말 제대로 하려면 내가 볼 때는 홍준표 같아. 네? 왜 그럼 홍준표가 안 되고 문재인이 됐냐? 이건 조금 있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념 논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보수가 진보가 아까 제가 보수와 진보 보수는 어떤 경우든지 한 4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진보가 한 25% 정도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거에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새누리당은 과거 새누리당을 말합니다. 새누리당은 나라를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40%는 지지를 얻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 현실. 그러나 민주당은 제가 국회의원 막 돼가지고 국회 가니까 우리 당의 정말 꿈이 뭐냐 민주당의 꿈 그리고 원내대표나 당대표 출마하면 공약 1번 지지율 30% 확보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25%예요. 새누리당은 아무리 개판을 쳐도 40%.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보수가 훨씬 더 무겁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 분단국가 체제에서 해방공간, 서울공간 이런 것을 쭉 겪어보면서 언제나 보수가 더 다수를 차지했고 보수가 언제나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0대 25라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장이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가 노력을 해도 쉽게 집권하기 어렵죠. 아무리 보수가 개판을 쳐도 쉽게 정권을 놓치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보가 집권을 했던 시기 딱 3번 있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진보가 집권을 했던 것은 딱 3번이죠. 정확히는 4번이죠. 한 번은 1960년에 제2공화국 체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체제. 그때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4.19 의거로 4.19 혁명으로 2공화국이 민주당 정부가 탄생했죠. 그 다음에 1997년 DJ 체제 김대중 대통령 국민정부 그때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IMF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2002년 노무현 체제가 있었죠. 그때는 97년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부 촛불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에서 늘 대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보가 승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탄생, MB 정부가 2007년에 생겨났죠? 그때 보세요. 정부가 14보 MB 그러잖아요. BBK 뭐 다 돈 뭐 했다는 거, 사고 쳤다는 거 다 뭐 동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어땠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란 이 체제는 기본적인 진보와 보수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를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승리를 했던 분들입니다. 민주정부는, 그러니까 진보정부는, 중도진보 정부는 3번이 있었는데, 이때 중에서 그래도 전성기는 저는 노무현 정부식이라고 봅니다. 예. 눈치 한 번은 진보였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가지 없는 진보. 들어보셨죠? 진보가 참 싸가지 없다. 대표적으로 유시민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도 그 그림자들이 짙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시기를 전성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점. 뉴라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 보수인데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아주 강경 보수가 나오는 거죠. 반격이 참 무섭습니다. 민영화, 아까 이명박 민영화 괴담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예? FTA 대표적인 이제 어떤 박근혜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광복절과 건국절 문제. 이건 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배우셨죠? 네? 역사책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날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국정교과서를 만든 박근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수립일이다. 말은 대한민국 수립일인데 그 말은 뭐라고 같은 말이냐? 대한민국 건국일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고 건국을 이끌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다. 그게 건국절이라고 말입니다. 얼른 들어보면 그럴 것 같죠? 그래,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할 때 그때 대한민국이 생겼겠구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수 관점에서는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진보 관점에서는 정말 속아서는 안 될 궤변이죠. 왜? 제가 그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혁명의 가치를 이어받아 가치를 계승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이 정확히. 그러니까 3.1 독립운동으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법통은 어디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근데 몇 년에 생겼냐? 1919년 4월 13일 날 최초로 모입니다. 상해에서. 그래서 4월 23일 날 또 모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탄생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26일 날 지금 상해 가면 혹시 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임시정부 청사 있잖아요. 입주를 해요. 4월 26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보자면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하면 1919년 4월에 탄생했어요. 그러죠? 그럼 건국제는 언제가 돼야 돼요? 1919년 4월 13일이 되든지 23일이 되든지 26일이 돼야 돼요. 그래 맞죠? 최소한도 1919년 4월이 돼요. 그게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그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느닷없이 그거 아니에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때가 대한민국도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집요하게 그 말을 주장합니다. 무섭게 주장해요. 건국절. 건국절이라 듣도 보도 광복절 대신에 건국절을 들고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듣도 보도 말을 보지도 못했던 말을 들고 나와서 끝까지 우깁니다. 뭔 소리야 건국절이야. 왜 건국절이냐. 광복절이지 라고 말하니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 생겼어. 임시정부부터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러죠? 그때 국민 일본한테 뺏겼어요. 국토 다 뺏겼어요. 강토. 그렇죠? 주권 일본한테 뺏기고 없었어요.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을 임시정부 때는 한 가지도 갖지 못했다. 근데 무슨 국가냐. 맞는 말 같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건국절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이죠. 예? 자,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애를 가질 때를 생일로 쉬냐, 애를 낳을 때를 생일로 쉬냐. 언제를 생일로 쉽니까? 애를 낳을 때를 생일로 쉬잖아요. 애를 낳은 날이 바로 건국절이라는 거.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세계의 모든 국가가 우리처럼 한때 국권을 상실하고 임시정부 체제를 가졌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랬죠? 프랑스가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한때. 과거 멀리 갈 것도 없이 히틀러가 프랑스 점령해가지고 다 또 도망가가지고 저 망명정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히틀러가 총독을 프랑스 사람을 냈습니다. BC라고, BC 정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드골이 다시 프랑스 국권을 회복해가지고 BC 정부에 소위 그러니까 히틀러의 괴뢰 정부에 종사했던 사람 다 사형시키잖아요. 그 임시 정부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프랑스는 히틀러가 점령했지만 프랑스 국권은 나와가지고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 정부를 그대로 셉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국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랬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조선도 있었죠. 과거에 당군 조선, 고조선,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통일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시대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군정 이어서 대한민국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쭉 그 계보를 칠 거예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 건국절을 자꾸 주장을 하고 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생겼다고 말을 하냐. 그렇게 되면 48년을 건국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일제 36년과 해방군과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시대를 설명할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할 수 없이 조선 총독부 시대라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우리가 외놈들한테 외놈 치하에 있었던 36년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런데 거기를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은 1910년 8월 29일 날 멸망했어요. 그렇죠? 경술국치로 한일합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외놈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그냥 조선 총독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조선, 고려, 삼국시대, 통일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총독부 시대, 대한민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산하에 밀정을 하고, 뭐 군인을 하고, 헌병을 하고, 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순사를 하고 했던 그 친일 역적들은 조선총독부의 공무원들입니다. 조선총독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경력에 1980년에 81년에 행정사무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50 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50 때 내무부 개장을 하고 전남도청 개장을 했죠. 50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군사 독재 그 참여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전두환이 만든 그 군사 통치였지만 그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대한민국이었어요. 외놈들이 이 시대를 이 강토를 지배를 했던 일제시대 그 시대를 조선 총독들은 정당화된 시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시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1919년 4월에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기를 강제로 이 소위 지배를 했던 거죠. 그 강제 지배를 했던 그냥 불법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일제시대 그 조선 총독부 시대라고 아까 건국절 논자들이 말했던 그 시대를 대한민국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일본이라는 불법 세력이 와서 점령을 하고 국민을 억지 통치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됩니다. 그럼 그 정권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 뭐가 되겠어요? 역적이 되는 거죠. 친역적이. 제가 드리는 말씀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건국절의 그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박근혜가 마지막에 끝까지 놓지 않았던 딱 국정교과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장했던 게 뭐예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만든 날, 대한민국 건국날, 대한민국 건국절로 만들라겠던 이유 아시겠죠? 이때 8.15 때, 일제 때 자기 아버지 박정희가 어땠어요? 관동군이었잖아요. 일본 육사 나온 그걸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되냐 보세요. 이 사람이 노덕술이라는 사람. 이 노덕술이 일본의 밀정이었어요. 종로경찰서에서 우리 종로경찰서니까 서울의 한복판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애국지사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작자입니다. 당연히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정말 민족정기를 새로 세우려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 패 죽여야죠. 그래야 맞지. 다 그렇게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변신을 합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나라를 새롭게 통치해 나가려고 하니까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경찰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군인도 그러죠. 그래서 친일 그 군대를 갖다가 다시 등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해방공간에서 이제 미 군정시대, 소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그 사이를 미군정이었죠? 그 미군정시대에 군정청에 다시 등록이 돼서 이 사람이 수도경찰청의 국장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경찰의 산파역을 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노독술은 친일 반민족 혐의자입니까? 아니면 건국구 공로자입니까? 건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건국구 공로자입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법통론자들한테는 친일 반민족 혐의자입니다. 일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국민은 두 가지 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독술은 친일 반민족 혐의자로서 반민특위에 끌려가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건국 훈장을 놀랍게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역사가 이렇게 왜곡돼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한 사람, 노독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노독술이라는 자.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도 노독술이가 나와요. 과거에 김두한 그한테도 잘 한번 나왔던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이제 좀 본론인데 사실은 서론을 이해를 해버리면 본론은 또 쉬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국 정치가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진보와 보수 기울어진 운동장, 건국절 논쟁에서 봤던 여러 가지 뉴라이트 등장 이런 것 등등이 현재 지금 한국 정치를 직전까지 규정했던 그 소위 키워드들인데 이게 그냥 우지 끊어옵니다. 보세요.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이 20대 총선도 야권이 승리를 했고 19대 대선도 야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는 박근혜가 갖다 준 거죠, 솔직히. 총선 때도 박근혜가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죠?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변화가 생겼어요. 자, 진보가 분열하면 보수가 승리한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언제나 진보는 분열했고, 그래서 보수는 언제나 승리했어요. 깨졌습니다. 50대, 60대가 지지하는 보수, 수적인 보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웬만하면 언제나 보수가 이겨요. 깨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또 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 몰표를 얻었어야 돼.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어요.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고 지난번 안 됐지만은 문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는 호남 몰표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 세 번째 이 말이 호남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제가 될 겁니다. 보세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7% 얻었어요.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비율은 승리를 했지만은 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이 표를 더 얻은 게 과거보다. 그런데도 승리를 했어요. 또 19대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후보가 얻은 게 기껏해야 4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압승을 했어요. 왜 그랬냐? 실제로 민주당이 얻은 지지표는 과거와 차이가 없는데 보수 진영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보수 진영이 무너졌는데 그 보수 진영이 무너진 걸 어디서 흡수를 했냐? 놀랍게도 국민의당이 흡수를. 그래서 두 번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 민주당의 승리는 누가 만들어줬냐? 놀랍게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줬고. 이제 한 가지씩 만들어준 거예요. 이유는 자 이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 지형이 진보가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지금까지 그랬죠?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승패 예측이 어려운 디스코 팡팡으로 바뀌어버렸다. 완전히 앞으로 어디가 이길 거냐?
민주당이 이기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냐 쉽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민주당이 이기죠. 그러나 몇 년 후에 다음 대선 때나 그 다음 총선 때는 이건 민주당과 결국은 한국 정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승리를 할 것인지 몇 년 지나면 예측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과거 같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승리를 하겠지만 몇 년 후에는 예측이 안 되는 소위 디스코 팡팡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20, 30대도 전부 다 바뀌고 5, 60대도 보수에서 다 바뀌었어요. 5, 60대가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20, 30대가 진보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이게 바람직한 형태죠. 그것이 그래야 되죠.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 잘못된 한국 정치의 왜곡된 구조를 바꿔준 사람이 503호 박근혜. 놀랍게도. 그래서 한국 정치를 선진화로 바꿔준 장본인은 박근혜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존경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그 조사 결과로 유권자들은 보니까 정치는 굉장히 진보화돼요. 그런데 안보 성향은 또 보수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해놓은 거 쭉 나오는 거예요. 네, 다 넘겼습니다. 호남 유권자들. 우리가 지금 호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호남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역대 대선에서 보면 민주당 후보가 뭐 압승을 압도적으로 다 표를 얻었죠. 19대 대선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압승을 했죠. 근데 19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는 이렇게 이제 분열된 양상을 보여요.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53%, 뭐 민주당이 한 30% 정도, 50대 30 정도로 이 국민당이 앞섰죠.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이렇게 30대 10, 60 된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떠한 호남에서 정치적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 오늘의 결론을 이제 선생님이. 자, 호남은 정치적 미래 첫 번째 우리 호남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호남의 정치적 발언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정치적 발언권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좀 있으면 이제 분석이 하나 나오는 걸 보세요. 인구는 호남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호남한테 10% 정도 지분을 주면 우리는 정말 성질 나쁘죠. 예? 근데 보세요. 이명박 때 국민의원 비율이 딱 11.8%였어요. 호남이. 2008년도 때. 박근혜 때는 2016년도에 딱 10%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몫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명박과 박근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호남 차별했습니까? 뭔 소리라고 있어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 사람들. 호남을 차별했다고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해요. 보면 알잖아요. 호남을 차별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뚫려갖고 호남 왔다 갔다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호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박근혜가 호남 완전히 죽여버렸지. 이명박이 그 새끼 완전히 나쁜 놈이지, 도둑놈이지. 호남 완전히 갔다가 그냥 지 비즈니스로 삼아본 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호남 사람들은 인구가 10%면 10% 주면 조용히 있지 난리를 칠 정도로 지분을 주장하냐? 왜 그러겠어요? 호남이 인구는 10%지만은 물론 뭐 외지에서 사는 호남 출신도 많이 타는데 그 사람들은 호남 따라본 건 호남 사람도 아닙니다. 엄밀히 보자면. 어쨌든 10%밖에 인구는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한 30%쯤 줘야 조금 만족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30% 정도 인사 같은 데 배정하잖아요. 늘. 그러니까 좋아라. 그걸 안 했으면요. 난리지. 문재인. 저기한테 속았네 그러지. 대보다. 인정하겠어요. 왜 그러냐.
호남은 한 30% 정도 정치적 발언권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남 사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과거에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한 35년입니까? 이 사이가? 그렇죠? 35년 동안의 인구 변화를 한번 볼게요. 호남, 영남, 경상도 요건 TK, PK를 합친 겁니다. 1140만이었어요. 80년에. 2016년에 950만으로. 그러니까 200만이 줄었어요. 경상도는 인구 막 늘어난 줄 알았죠? 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원우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 경상도는 인구가 막 팍팍팍 늘어나고 전라도는 인구가 팍팍팍 줄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상도도 줄어요. 전라도보다 더 줄어. 자, 전라도 보세요. 호남 600만이었어요. 80년에. 예? 606만 7,425명이었어요. 2016년 35년 후에 520만으로 80만이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놀랍게 영남이 더 줄었네요. 호남보다. 예? 영남은 200만이 줄었다니까요. 호남은 80만 줄었지만. 그런데 영호남이 이렇게 됐으면 계속해서 가면 결국 영남이랑 호남이랑 비슷해지겠네요. 줄어든 것이 영남은 팍팍 줄고 호남은 반쯤씩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들어갔잖아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한쪽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더 줄어든 데가 결국 만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렇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충청도로 보세요. 80년에 호남보다 170만이 적은 430만이었어요. 35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호남보다 10만이 많은, 15만이 많네요? 530만으로 올랐어요. 지금 이 추세가 20년이 딱 지나면 충청도가 영남보다 많아집니다. 인구가. 이 추세로 그만. 20년 이내에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영호남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영호남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영호남이냐? 호남보다 충청도가 인구가 많은데 왜 영호남만 따지냐? 왜 영호남만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얘기하고 주도권을 얘기하고 영호남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말이 안 된다. 호남 한 발짝 물러나라. 그 사이를 충청도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이런 조어를 만들었어요. 영충호 시대다. 영남 충청. 영충호 시대. 우리는 생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죠. 처음으로. 충청도에 가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충청도의 언론에 보면 영충호 시대란 말을 비일비재하게 씁니다. 이미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는 호남은 자기들의 상대가 아니라고 봐요. 충청도 사람들의 경쟁의 대상은 경상도라고 생각합니다. 2등은 내가 3등 보겠습니까? 1등만 보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충청도 대망론. 그래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호남은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정치적 발언권 주장을 하면서 영남하고 싸워왔다. 이제 호남은 우리가 앞섰는데 이제 그 자리는 충청도가 대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번 대선에서도 무서웠는지 아세요? 결과는 실패했지만 갑자기 이왕구가 충청도 대망론에 최초로 이왕구 있었죠? 총리했더니 이왕구. 그러다가 이왕구가 저 성완종이 거기 뭐 리스트에 이름 나오고 배려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른 대타를 찬 사람이 누구예요? 반기문이 잡았어요. 반기문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반기문이 그냥 조금 하다 보니까 그냥 힘들고 피곤하니까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또 누군가를 들고 나와야 돼. 누구를 들고 나왔습니까? 안희정이를 들고 나왔어. 충청도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까지. 안희정이도 문재인한테 쳐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호남색이 제일 옅은 사람. 네? 호남색이 제일 옅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철수였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안철수 바람을 끌어냅니다.
충청도 대망론. 근데 끌어냈는데 보니까 경상도에서도 좀 따라서 가고 호남도 가듯 하다가 그냥 뭐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뭐라고 하면서 완전 MB 아바타니 어쩌니 자기가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그냥 우리 뭐 삼배바지에 못 받듯이 샥 빠져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충청도 사람들은 20대 19대 대선은 실패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충청도 대망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대는 우리는 경상도하고 싸운다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경상도나 충청도에서는 호남은 이미 자기들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30%는 줘야 직성이 풀려요. 호남은 미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목소리가 현재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합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는 10%지만 30%의 정치적 역할을 해라. 그러면 30%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남은 똘똘 뭉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호남은 1등이나 적어도 2등을 해야 어울리지 무슨 3등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 한 목소리를 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늘 이기고 또 문재인 정부가 30%라는 지분을 호남에다 덜컥 내준 거 이유가 있다. 호남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호남이 이뻐서 해준 것이 아니고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남에다 잘하고 있다. 그것은 호남이 경쟁을 해야 한다. 갈라져야 한다. 두 개로. 호남이 두 개로 갈라져서 경쟁을 해야만이 양쪽에서 서로 잘할 것이다. 그것도 얼른 들어보면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사실은 저는 어떤 것이 해답인지 저는 저한테는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어떤 것이 해답인지. 예? 원래 우리 민주당 당원 교육할 때는 다 씁니다. 제가. 어떤 것이 답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정확히 아는데 이 자리는 제가 우리 뭐 민주당에 해당된 것만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 현재 현상만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입니까 2입니까 각자 생각을 하십시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호남에서 두 번째 우리 호남은 미래는 이제 이라는 있습니다. 우리 호남이요 3선 이상은 다선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차이가 뭐 많이는 안 납니다만 4선 이상을 해보면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호남이 다선은 호남이 많아요. 근데 비해선 주자는 호남은 하나도 없어. 이게 되겠습니까? 다선이 많으면 못해요. 시 없는 수박이 대선 후보가 못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사람을 키워야 되고 호남. 충청도 대망론도 있는데 호남 대망론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제가 제 판단,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대권 주자가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고 뽑아야 돼요. 안 된 사람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안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자기가 대권 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막 3선, 4선, 5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지역민들의 정치적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런 인식들을 가져줄 때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권 주자끼리도 경쟁을 해야 대권 주자가 경쟁력 있는 주자가 되죠. 우리 호남 사람들은 정권의 주체가 되기를 바래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역에서 주인이 패권을 잡고 지역에서 주체가 패권 주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인물 키우기. 저는 호남 대망론이 반드시 해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인물을 키워야 한다. 호남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호남의 정체성은 두 가지. DJ 정신과 저는 5.18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민주가치와 진보가치가 호남의 정치적인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DJ는 정신의 햇볕 정책이 있긴 해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요 바꿔야 돼. 민주당으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다 빼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색깔은. 근데 우리 비서관이 모르고 안 빼었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DJ 정신. 5.18 정신도 마찬가지죠. 타이거스 정신이라고 하나 해놓은 것은 호남은 통합 정신을 말합니다. 전라북도하고 요즘 전라남도와 관계가 미묘합니다. 전라북도에 가고 제일 지역별로 싫은 사람 지역 있잖아요. 어디냐 물어보면 다 강주로 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전라북도 사람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을 때는 타이거스, 기아 타이거스 야구단 응원할 때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호남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합니다. 첫째, 예전보다 정치적 발언권이 못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이 앞으로 호남의 발언권 유지를 위한 우리가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 대권주자를 키워가는 과감한 인물 키우기, 이것도 반드시 호남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호남의 정체성 지켜가야죠.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치면서 호남을 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질문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면 오늘 저에게 잠이 안 오겠다 하는 혹시 분 있으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을. 혹시 설명이 대단하니까 질문이 없네요. 맞춰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